4.29 재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야권의 분열로 여당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성완종 파문으로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해법도 주목됩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이게 지금 원래는 성완종 금품 리스트 의혹이었다가 성완종 특사 의혹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정부, 전 정부, 전전 정부가 이렇게 뭐 폭탄 돌리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4월 21일 날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이 전선 자체가 확대되면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일단 성완종 그 리스트에 나왔던 8명에 대한 수사는 좀 시작도 못했죠. 시작도 아직 안 된 상태고, 네네. 물론 이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겠죠. 단서를 확실히 해야지 소환도 하고 뭐 기소를 전제로 할 테니까, 검찰의 소환이라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물론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이제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이 금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네. 또 지난 2012년도 대선 때 그 새 본부장이 있었잖아요. 유정복, 서병수, 이제 홍문종 의원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선 자금이 이제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자금까지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한 축이 있고, 네. 또 한 축에 지금 말씀하신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특사를 번의 받았는데 특사. 네. 특히 이제 마지막 2008년도 7년 12월 31일 날 받은 거, 네. 그 특사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여야 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 특검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면 특검 문제가 하나 있고, 네. 처음에 선제적으로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하자. 나왔는데 야당은 좀 특검에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특검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그 특검도 자원외교 특검은 상설특검법으로 하고, 네. 이 성완종 관련 특검은 새롭게 또 별도 이른바 특검을 만들자, 슈퍼특검. 슈퍼특검을 만들자, 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네. 축이 있고, 또 이 특사도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성완종 측근에 대한 소환을 하고 이제 구속을 했어요. 박상무를 구속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원래의 문제의 줄기 본질은 성완종 금품 리스트에 나왔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인데, 네. 거기서 대선 수사 얘기 나오고 대선 자금 얘기 나오고 특검 얘기 나오고 특사 나오고 선거는 내일 모레 임박했고 대통령은 아직 귀국하지 않으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정국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산만한 느낌이다.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님은 네. 성완종 지금 특사 의혹으로 번졌는데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당초는 그 성완종 회장이 그 죽으면서 네. 그 메모하고 경향신문의 녹취록을 통해서 처음에는 김기춘 10만 불, 홍문종 2억.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완구 총리 3천만 원 메모에는 없었어요. 네네. 녹취록이 나와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고, 또 홍준표 지사 1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수사가 진행되는 듯 하다가 뭐 역대 정권 여야를 넘나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물타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성완종 회장이 온 정치권에 이렇게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그 파문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날 그 특사로 풀려나왔는데 특사를 누가 해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노무현 정부 때 했으니까 노무현 정부 책임이라고 이제 계속 여당에서는 그 공격을 했었죠. 하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특사라는 거는 그 통치권자의 고도의 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책임질 일이 맞는데, 문재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답변을 안 하면서 네. 뭐 MB 정부 인수위원회 요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것도 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네네.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측근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물타기 같은데 네. 하여튼 좀 특사건으로 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23일 날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회견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특검을 받겠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서 밝히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네. 특사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구나.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거. 네.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특사를 그렇게 갑자기 12월 31일 날 끼워넣기로.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전격적으로 특사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표가 아주 그 추상적인 얘기만 했어요. 들어온 돈을 받은 적이 그런 없다. 참모는 없다. 우리 저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사람도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누가 요청을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특사가 이루어졌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전히 국민들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고. 근데 또 보면은 최 교수님 그 네. MB 측 결국은 뭐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보좌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상득 전 형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득 형 그러니까 MB 쪽에서는 우리는 뭐 서한종이나 가깝지 않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금품 리스트에 관련된 수사가 원래 수사의 본질인데 네. 이번 서한종 전국의 본질인데 특사회의가 지금 전국에 지금 정쟁이 되고 있어요. 전 그야말로 특사 논쟁은 소모적 정쟁이다. 왜냐면요. 이 특사는 지금 어떤 금품을 받았다는 뭐 비일이라든지 단서가 나와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서한종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거짓말 논란 해명 또 오고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한종 전 회장이 보니까 노무현 정부도 특사를 2번이나 받았다. 그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동안에 서한종 전 회장의 어떤 기업을 했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걸 볼 때 네. 뭐 여야 막론하고 분명히 로비를 했을 거다. 그러면 특사도 이것도 한 번도 아닌 2번 된 걸로 보니 네. 기본적으로 뭔가 야당 그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에게 금품이 관련된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나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사 얘기가 나오는 거 근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사실 네. 무슨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특사 논쟁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어쨌든 그런 단서는 전혀 없어요. 무슨 리스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그야말로 다이어리가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지금 어쨌든 노무현 정부가 책임져라.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재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의미에서 정 교수님 말씀처럼 책임지라는 거고 뭔가 있다라고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물타기라는 용어가 좀 거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질을 수석시키라는 그 노력이 있는 거죠. 선거가 앞에 있는데 계속 이 서한종 리스트만 하면 당연히 여당에게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니까. 근데 야당으로서는 그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요청한 거다. 그 얘기를 다 할 시간 없는 것 같고 네.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했다는 사람도 없고 부탁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건요. 금품 리스트가 있는 것도 이게 잘 밝혀지기가 어려운 마당인데 이거 본질적으로 말이죠. 특사 누구 했다가 이거 그냥 소모적 논쟁을 하다 그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쯤에서 특사 논쟁은 접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의원하고 대표하고 이호철 민정수석은 다들 알 겁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특사가 이루어진 걸 알 텐데 이거 얘기하면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납득할 수 있다.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네. 근데 2차 특사 잘못됐지만 넘어가지 이렇게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여당한테 몰리는 것 같고 저도 네.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특사 논쟁은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고 NLL 논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NLL 논란도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냐라는 결과는 약간 포기하는 듯한 반응이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네. 비슷하게 전개될 걸 보입니다. 네. 결국은 또 오늘 최근 또 한 일간지 한겨레 신문에서 보면은 성완종 전 의원이 3차 특사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한 10,000명이 넘는 서산장학회 명의로 탄원서를 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도 보니까 이병기 실장이 취임한 바로 직후에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차 특사 탄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의원직 상실 전으로 해서 네. 이 탄원서 말고도 여러 가지 로비 정황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참 성완종 회장이라는 분은 고인이 됐지만 우리 정치권을 너무 어지럽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탄원서까지 넣었다는 것은 본인이 평생 쌓아온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장학사업 아닙니까? 네. 그것마저 어떤 정치적 도구로. 그렇죠. 뭐 심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이분이 우리 정치권을 많이 이렇게 참 후폭풍을 몰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이병기 실장이나 현 정부에도 그러니까 MB 정부,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도 좀 영향을 좀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서한종 리스트가 가장 부담을 주는 건 역시 현 정권이에요. 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3월 9일 날 그 극단적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네. 계속 이제 계속 뭐가 꼬리면서 나타났었잖아요. 리스트가 보이고 그다음에 또 녹음 파일이 또 완전히 공개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여야가 전부 이제 꼬여서 돌아가고 그야말로 네. 블랙홀로 빠져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거의 언제니까 3월 9일 날 자살하고 난 다음에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지금 4월 9일 날 4월 3일이나 4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담은 MB 정권의 부담보다도 전 현 정권의 부담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인사들이 전부 현 정권의 실세들이잖아요. 네. 현재 국무총리, 현재 비서실장이고 말이죠. 그리고 김기춘, 허태열 그 두 분은 전임 비서실장이라고 하지만 현 정권의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현 정권이 가장 부담이 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 여야가 일단 4월 29일 날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제 특사 논란, 특검 논란 뭐 이거 아주 계속 지금 이제 뭐 정쟁적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여당은 어쨌든 이 악재를 빠져나가려 할 것이고 야당은 이 국면을 어쨌든 선거의 호재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그럼 네. 서로 뭐 정치적인 그 세력 다툼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게 기본적으로 같다면은 특사 논란과 특검 논란은 국민들이 보기 피곤하다. 피곤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아직 수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일단 성완종 전 측근에 대한 측근들에 대한 소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과연 검찰이 네.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하기는 하려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귀국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내일 모레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신 다음에 어떤 상황을 좀 정리하면서 이 줄기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거도 끝나면 이제 국민이 정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3차 특사 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거는 1, 2차 특사는 그런 음성적으로 정치권에 여러 네. 가지 로비를 해가지고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로비를 한 끝에 1차 특사되고 2차 특사되고 이런 거고 네. 이제 한겨레 보도의 3차 특사는 정식으로 그 탄원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선처를 해달라. 예. 그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청와대 접수를 시켰는데 박근혜 정부의 그 담당관들이 이거 뭐 늘상 많이 만든 탄원서니까 네. 그 뭐 이게 이관에서 넘겼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탄원서가 뭐 많이 그 통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1차, 2차 특사의 그 어떤 하고는 로비가 차원이 다른 다르다. 거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병기 실장이 부임한 직후에 이제 탄원되다 보니까 과연 성완종 전 회장하고 이병기 실장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뭐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추정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차피 모든 게 다 추론이란 말이죠. 네. 게다가 성완종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금품 로비 의혹도 다 추론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일이겠습니다만 검찰이 기소 설령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이거 뭐 사법적인 문제이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검찰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병기 실장이 부임한 다음에 탄소가 왔다. 그러니까 뭐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네. 거는 그 논리나 노무현 정부 때 특사가 2번 됐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거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어차피 추정이고 추론이고 유추이기 때문에 뿐이지. 그래서 바로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여야가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국민들에게도 불신할 수사에 수밖에 없고. 검찰 수사에 좀 맡겨보자. 근데 이거는 이병기 실장이 뭐 연결됐다 안 됐다는 건 물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이 현재 정권의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고 단지 타격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그 리스트들이 인사들이 네.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받았느냐 그게 결정적인 타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네. 1차, 2차하고 이번에 3차 그 탄원서 협상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네. 1차는 본인이 저 그 자민련에 불법 그 헌금해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 해가지고 그 수사를 받은 거 이제 사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담도 때문에 그 사면 받은 건데 이건 네. 굉장히 음성적으로 네.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자금 뭐 등등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번에는 뭐 이병기 실장이 있는 시점에 네. 청와대에 3차 특사를 시도했다는 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정확히 하면 본질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 장학재단의 그 여러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네네. 이 성완종 회장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탄원서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접수하는데 청와대는요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의 탄원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병기 실장하고 그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걸 보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 정 교수님 어떤 카드를 가지고 귀국을 하실까요? 대통령이요. 네. 뭐 다른 카드는 없을 것 같고 새 총리를 잘 뽑아야 되는 그런 카드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6번째 식스맨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정말 그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찾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3년차, 4년차, 5년차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잘 뽑아가지고 네. 새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박 대통령이 그 중후반기에 그 어떻게 좀 국정 동력이 드라이브 확 걸 수 있는 그런 그 타이밍이 된다고 보는데 반대로 지금 뭐 그 비행기 속에서 새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동안에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많이 좀 검토를 거쳐가지고 국민들도 6번째 총리를 낙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요. 네. 그런 점을 대통령이 그 총리 카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 예. 저도 뭐 공감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총리 카드 이전에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천명을 하고 물론 천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는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 인사가 거기 단서가 나타나면 당연히 야당 수사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지금 이 사안이 너무 특검 논란, 특사 논란, 뭐 정치 개혁 이렇게 부정부패 척결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가버리면 말이죠. 원래 나왔던 그 인사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의 강조고 반복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귀국하신 다음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뭐 총리의 권한을 느낀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 말고 귀국하신 다음이라면 네. 그때 뭐 해외 순방 중이니까 그런 말씀 하셨고 뭐 인간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네. 그건 좋은데 적어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 아. 그런 다음에 검찰에는 그야말로 엄중하고 공정한 그것이 특검이 됐건 검찰이 됐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 말씀처럼 총리 카드를 이제 과거처럼 항상 흔히 누구나 지적하는 것처럼 아는 풀에서 쓰지 말고 이번에 정말 총리를 잘못 쓰면 안 되는 건 뭐 삼척동자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이제 성향도 지나치게 보수 색깔이 강한 인사는 좀 제외하고 의도적으로라도 말이죠. 보수색이 강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현재 그렇게 전국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총리로 국면을 돌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관료적이고 기술적인 이런 거 말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중도 색깔 네. 그리고 좀 인지도가 좀 낮더라도 좀 참을성을 가진 도덕적인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 근데 네. 그런 인사를 지금 폭 넓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정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총리 잘못 뽑으면 3년차, 4년차 원차는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없다. 이제 레임덕으로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총리 인사 자체도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글쎄 저는 그거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전국이 네. 지금 이게 심각하고 엄중하고 엄혹한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약간 무뎌진 면이 있는 거지. 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리스트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일부는 또 구체적인 또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 또 드러난 것도 없는데 뭘 사과합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3억, 2억, 1억 좀 네.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여러 가지 정황도 나타났지 않아요? 그럼 예. 이 자체가 전국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자체가 대통령의 측근들이죠. 현재 실세들이잖아요. 이 자체가 사과거리가 되는 거죠. 연루된 것만 가지고도 그럼요. 해야 된다. 아, 그럼요. 예. 저도 뭐 최재형 교수님 말씀에 그 전반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근데 사과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유감 정도의 어떤 발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근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네. 전 현직 비서실장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모른 체 한다. 사실은 뭐 저희들보다 윤 차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와대 출입하시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스타일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데 네네. 그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유감 정도의 그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지시 또 새 총리 발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의 그 소통 스타일도 이번 기회에 바뀌는 건 어떤가? 항상 그 야권에서 이제 유체이탈 합법을 많이 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엄중한 지시 이렇게 또 국민을 또 그 어떻게 좀 그 검열을 해서 네.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그 같이 책임을 느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네. 이 유체이탈 합법이 문재인 대표가 이게 또 대통령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특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예, 뭐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성격의 그 네. 유감 표명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대통령이 귀국하신 다음에 유감 표명 이상의 표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을 정리하는 어떤 왜냐하면 표현들이. 이러지 않고는 전국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특검 뭐 저기 문재인 대표가 투트랙 특검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역시 문제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국민들이 압니다. 이런 네. 걸로 돌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될지 유감 표명이 될지 그 아니면 중간에 어느 지점이 될지 모르겠으나 전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그 의사 표명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총리 카드 내밀고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완전한 유체이탈합법이죠. 그걸 모른 척하면서 그냥 완전 제3자적 관점에서의 얘기를 하게 된다.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어렵다. 그러냐면 일단 나온 인사들이 그냥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현재 뭐 광역단체장들이지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고 그게 사실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으나 현직 총리와 현직 비서실장이고 어떻게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을 안 합니까? 그건 네. 이제 거의 100% 하리라고 저는 하루 봅니다. 본다. 예. 그렇군요. 총리 누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여야 대표가 다 호남 출신을 거론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김무성 대표도 광주에 가가지고 네. 이제 전라도 출신, 호남 출신 총리가 돼야 된다. 저는 뭐 선거를 앞두고 네.
그 호남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호남 총리, 총청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6번째 총리는 정말 사퇴하거나 낙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절대절명의 어떤 그 위기감을 갖고. 명제를 네. 온 우리 국민이 벌써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거는 우리 국민 전체 손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뭐 저 대학에 있지만 학생들 취업 문제 정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가 3, 4, 5년 차를 잘 버텨줘야 다음 정권에도 부담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총리를 잘 뽑아야 되는데 저는 6번째 총리는 사퇴하거나 낙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그 필요한 점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정무형, 뭐 돌파형, 안정형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네.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 같고요. 가장 도덕적이면서 깨끗한 사람이 네. 그 빨리 그 구원투수로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이 중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시민사회 운동가들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YS 정부 때 그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장관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태복 뭐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우리 다양하게 한번 찾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찾아가지고 한번 이제 총리시켜보는 게 어떤가 그런 어떤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칫하다가 의전형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네. 의전형 하면 안 되겠죠. 네. 의전형이 말하자면 이제 그 대독 총리. 대독 총리, 뭐 의전형 총리 네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개 나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통합형, 정무형 그런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명망가형이냐, 의전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이게 네. 첫째다. 지금 정 선생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뭐 저기 능력이 있고 그래도 이제 도덕적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워낙 지금 아까 식스맨이라고 그러는데 6번째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처럼 아직 뭐 정권 반환점도 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총리가 어려운 정권이 없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다 6명째란 말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네. 물론 이제 그중에 세 분은 뭐 이제 청문회도 안 갔기 때문에 총리 사실 2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정원 총리하고 이왕구 총리 2분밖에 안 하신 건데 아무도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흠결이 없어야 납득해야 된다. 된다. 그런 다음에 거기 의전형이니 뭐 된다. 통합편이 그때 따져야지 이미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 자체로 엄청나게 레임덕에 하나의 빠질 수 있다.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선거를 좀 간략하게 좀 짚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관심이 서울 관악을 판세인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관악을은 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그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정동영 후보의 그 지지세가 만만치 만만치 않습니다. 않죠. 예, 예. 네.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2등도 달리고 있고 지금 뭐 문재인 대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정말 속이 탈 정도인데 네. 그래 제가 참 그 정동영 후보의 그 개인적인 인기, 지지도 사실은 저는 명분이 없는 그 출마를 봤는데 네. 이런 게 유권자들의 어필하는 게 아닌가 또는 야당에 대한 상대적인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정동영 후보의 그 약진이 돋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그 며칠 남았지만 야당이 정말 올인을 한다면은 야당 후보의 신승 물론 그 여당에 비해서는 지금 뭐 분열돼 있지만 네. 신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새누리가 그 이길 확률은 적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결국은 듭니다. 또 예. 막판 호남표의 전략적 투표를 말씀하시는 건데 관악을 관점으로 해서 김희철 후보가 이번에 졌잖아요. 네. 저기 경선에서 경선에 졌죠. 정태호 후보한테 졌어요. 네. 새정치는 아주 아까운 표차로 졌는데 0.6% 네. 포인트인데 이 김희철 후보가 지난 며칠 전에 자신은 정태호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예. 관악의 주요 아주 키 포인트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정동영 후보가 의외로 그 표가 다 글로 갔는지 어제 친노 쪽이 자기는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굉장히 이 주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동영 후보가 이번에 소환종 리스트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에 대한 불신이 연결되면서 어쨌든 정동영 후보는 바로 얼마 전까지 기득권, 제도권에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만 일단 무소속 출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표가 지금 뭐 상당히 선전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도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봐야 같아요. 된다. 관악은. 말 그대로 한 번도 지금 여당 성향의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없죠. 그 말 이번에 그대로, 정말 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시 표가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보여집니다. 야당에게. 광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광주는 저는 뭐 조영택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 그 천 장관이 네. 그 정동영 후보처럼 굉장히 약진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춤해요. 네. 지지율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주춤한 걸 보면은 결국은 그 고향에서 그래도 우리가 밉지만 그 새정치연합을 안 밀어주면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조영택 후보의 그 어떤 신승도 예상이 되는데 네. 워낙 그 천 장관이나 정동영 그 전 의장이나 참 그 큰 인물이 돼가지고 네. 만일에 여기서 이 그 두 큰 인물들이 누가 한 사람 된다면 새정치연합의 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총선 구도, 대권 구도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뭐 과연 그 우리가 남이가라는 경상도 말이 네. 저는
그 관악을이나 광주 서울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거 그 우리 전략에도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 사표. 예, 사표 방지 효과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